로빈슨 크루소 두 번째 이야기, 폭풍의 바다. 나는 처음 2년 동안은 내가 먹을 것만 겨우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째 되던 해부터 농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나는 담배를 재배했습니다. 이웃에는 웨일즈라는 포르투갈 사람이 농장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웨일즈 씨, 내년에는 서로 농장을 좀 더 확장해서 사탕수수를 한번 심어보는 게 어떨까요? 나이 제한에 웨일즈 씨도 기꺼이 찬성했습니다. 담배 재배가 큰 성공을 거둔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대로 농장을 유지해 나가면 머지않아 틀림없이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점점 욕심이 생겨 규모가 큰 일을 해서 한 번에 많은 돈을 벌겠다는 궁리만 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에 온 지 어느새 4년이 지나 나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상인들과는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나는 이전에 기니 지방에서 했던 돈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기니의 흑인들은 장난감이나 칼, 가위, 손도끼, 작은 유리 제품 따위를 가지고 가면 어린아이처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금이나 상아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요. 어떤 때는 흑인을 많이 살 수도 있어요. 아니, 흑인을 많이 살 수 있다고요? 내 말을 듣고 있던 한 상인이 흥미로운 듯 물었습니다. 그래도 왕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허락 없이 몰래 하다가 들키면 매우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다른 상인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인들이 내가 알고 있던 농장 주인들과 함께 나를 찾아왔습니다. 비밀스럽게 의논할 일이 있어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야기했던 기니 흑인을 몰래 사러 갈 계획을 세웠어요. 브라질로 데리고 와서 일손이 모자라 고생하고 있는 농장에 파는 거예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이 생활하고 있던 나로서는 이런 위험한 일에 뛰어들 필요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또다시 바다라 나가고 싶다는 유혹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당신은 자금은 내지 않아도 좋아요. 단지 감독 역할을 맡아주면 됩니다. 물론 들어와서 당신에게도 흑인을 나눠드리죠. 그런 조건이라면 좋습니다. 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내가 없는 동안 농장을 대신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항해에서 불의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내 생명을 구해준 포르투갈 선장 앞으로 유언장을 썼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1659년 9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무슨 우연의 일치일까요? 8년 전에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고 몰래 헐 항구로 떠나던 날도 바로 9월 1일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탄 배는 120톤 정도의 크기로 대포를 6문, 대포의 수를 세는 단위가 문이기 때문에 6문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선원은 선장과 선장의 심부름꾼, 소년, 그리고 나와 다른 4명이 전부였습니다. 짐은 흑인에게 줄 작은 유리 제품, 칼, 가위, 손도끼 같은 잡화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배는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워졌습니다. 10일 후에 배는 적도를 지나갔습니다. 북위 10도와 20도 사이까지 가면 거기서부터 아프리카를 돌아 진로를 바꿀 예정이었습니다. 북위 7도 22분인 곳에 왔을 때 갑자기 지독한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바람은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배는 태풍이 부는 쪽으로 이리저리 떠밀려서 어느 정도 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침몰할지 어떨지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풍우는 12일 동안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선원은 열병으로 죽고 또 한 선원과 선장의 심부름을 맡아 하던 소녀는 큰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폭풍우는 좀 가라앉았습니다. 선장의 관측으로 배는 북위 11도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존 강보다 북쪽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폭풍우 때문에 배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내 생각에는 브라질로 들어가는 편이 안전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장이 내 의견을 물었습니다. 브라질로 돌아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어디든 도중에 있는 항구에 들러 배를 수리하고 선원을 보충하는 것이 좋겠어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장과 함께 해도를 조사했습니다.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라면 15일 정도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배의 진로를 바꾸어 바베이도스 섬을 찾아갔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구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구조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두 번째 태풍을 만나 서쪽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선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육지다! 육지가 보인다! 우리들은 즉시 선실에서 뛰어왔습니다. 그때 배가 기분 나쁘게 흔들리더니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배의 움직임이 멈추자마자 산 같은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우리들은 놀라서 선실로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모두들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의 얼굴에는 이제 끝이구나 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육지라고 해도 그것이 섬인지 대륙인지 알 수 없는 데다가 또 여기가 도대체 어디쯤 되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약해진 것 같군. 선장이 침묵을 깨며 말하자 모든 시선이 선장에게 모아졌습니다. 이대로 있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를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배가 모래톱에 너무 단단히 박혀 있어서 헤어날 가망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언제 산산조각이 날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보트가 한 척 남았으니 다 함께 보트에 옮겨 탑시다. 선장의 인솔에 따라 모두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분명히 폭풍우는 가라앉았지만 산 같은 파도는 계속 덮쳐왔습니다. 간신히 보트에 옮겨 탄 우리는 육지를 향하여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해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바위나 낭떠러지가 나타나지 않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것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운이 좋아 모래사장으로 떠밀려 올라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약 4km쯤 앞으로 나갔을 때 갑자기 엄청나게 큰 파도가 보트 위에 덮쳤습니다. 살려줘! 누군가가 소리치는 순간 보트가 뒤집히면서 모두 바닷속으로 빠졌습니다. 바닷속으로 빠진 나는 무의식 중에 수면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는 수영에 자신이 있었지만 큰 파도 속에서는 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파도에 떠밀려 가라앉았다 떠올랐다를 반복하면서 겨우 얕은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겨우 일어나 숨을 쉬려는 순간 나는 다시 큰 파도가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도가 나를 해변 쪽으로 밀어준다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때 또다시 큰 파도가 덮치는 바람에 나는 파도에 떠밀려서 바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바위에 매달렸습니다. 바위는 해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해변으로 헤엄쳐 간 다음에 파도가 미치지 않는 곳까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육지로 올라간 나는 풀 위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난 것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느님에게 감사했습니다. 살아났다고 생각하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른 선원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은 것 같았습니다.
해안에 둥둥 떠오른 모자 4개와 구두 한 켤레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인도. 섬에 무사히 도착하고 얼마 동안 나는 풀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얕은 모래톱에 올라앉은 배가 멀리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먼 곳에서 이 해안까지 무사히 밀려온 것을 생각하니 새삼 놀랍기도 하고 아찔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일까? 만약 무시무시한 야만인이 살고 있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먹을 것과 물은 있을까? 어쩌면 무서운 맹수가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자 나는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점점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어딘가에서 안전하게 숨을 장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작은 칼, 파이프, 그리고 상자에 든 담배가 전부였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다행히도 해안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로 배를 채운 다음 담배를 조금 씹어서 굶주림을 달랬습니다. 오늘 밤은 나무 위에서 지내야겠군. 맹수에게 잡혀 먹히든지 야만인에게 잡혀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어쨌든 죽는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하자. 나는 잎이 무성하게 달린 큰 나무에 올라가 잠든 사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뭇가지 사이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지쳐서인지 나는 금방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눈을 뜨자 날은 벌써 밝아 있었습니다. 어제의 무시무시했던 태풍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파란 하늘과 조용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앗! 잠시 바다를 살펴보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얕은 모래톱에 올라있던 배가 어제 내가 밀려와 부딪혔던 바위 옆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밤사이 큰 파도에 떠밀려 오게 된 것 같았습니다. 배는 여기서 약 1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직 부서지지 않은 채 멀쩡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렇지. 배에 가면 먹을 게 있을 거야. 그 밖에 필요한 물건들도 있겠지? 나는 나무에서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옮겨 탔던 보트는 훨씬 먼 해변가에 떠밀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는 배를 향해 걸어갔지만 얼마 못 가 깊게 후미진 강 어귀가 나타나 건널 수 없었습니다. 나는 썰물 때를 기다려 배가 있는 곳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물이 빠지자 가까이까지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배는 뚝 같은 모래 위로 밀려와서 뒷부분은 위로 향하고 머릿부분은 수면에 거의 닿을 듯한 상태였습니다. 배 주위의 배 주위를 2바퀴 헤엄쳐 돌고 나서야 겨우 늘어져 있는 밧줄을 발견하고 배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보트에 옮겨 타지 않고 그대로 배에 있었더라면 모두 살아남았을 텐데. 멀쩡한 배를 보며 죽은 동료들을 생각하자 안타까움과 슬픔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슬퍼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식량을 찾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나는 서둘러 저장실로 가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저장실에는 바닷물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비스킷을 베어 먹으면서 다른 것들을 보러 다녔습니다. 럼주를 발견한 나는 기운을 차리기 위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 꿈을 대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빨리 육지로 옮겨야지. 하지만 옮기려고 해도 보트가 없잖아. 나는 마치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야. 궁리를 해야지. 나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 뗏목을 만드는 거야. 나는 즉시 뗏목을 만들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돛대의 활대, 예비돛대,
원통 모양의 목재를 밧줄로 하나하나 묶어서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에 들어가 밧줄을 끌어당겨 원통 모양의 나무들을 뗏목 형태로 연결한 다음 그 위에 판자를 얹었습니다. 뗏목을 완성하고 나서 빵, 치즈, 구워 말린 고기, 곡물, 술 등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던 옷 중에서 우선 필요한 것만 몇 가지 골라 뗏목에 실었습니다. 육지에서 쓸 연장도 실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기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성능 좋은 엽총 2자루와 권총 2자루, 녹슨칼이 2자루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약이 들어있는 나무통도 있었습니다. 나는 우선 이것들만 뗏목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를 2개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만조대가 되어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밀물을 타고 가면 해안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해안 쪽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렇지만 뗏목은 내가 생각한 방향과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주변에는 조수의 흐름이 있을 거야. 나는 뗏목이 그 흐름을 타도록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뗏목은 내 생각대로 그 흐름을 타고 순조롭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조금 가자 후미진 곳이 보였으며 그곳으로 들어가자 작은 강이 있었습니다. 나는 뗏목을 강 입구에 세우고 노를 뗏목 양쪽에 꽂아서 흘러가지 못하도록 뗏목을 고정시켰습니다. 자, 이제 남은 짐을 놔둘 만한 안전한 장소를 찾아보자. 아니, 그것보다 먼저 이 주변을 살펴봐야겠어. 이곳은 대륙의 일부일까? 그렇지 않으면 섬일까? 사람이 살고 있을까? 그래, 저 언덕에 올라가면 보일 거야. 강 입구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작고 높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나는 엽전과 권총을 가지고 언덕 위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본 순간 나는 내가 처한 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끝이 없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섬보다 약간 작은 섬 2개가 보였습니다.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섬은 무인도인 것 같았습니다. 새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숲속에서 나무에 앉아있던 새를 쏘아보았습니다. 총소리에 놀란 새들이 일제히 지저귀는 바람에 숲 전체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이 섬에서 최초로 난 총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총에 맞아 떨어진 새는 무슨 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고기는 마치 썩은 고기처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강으로 돌아와서 짐을 육지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은 쥐를 상자와 판자로 막고 그 안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자 도저히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가능한 한 많이 옮겨둬야 해. 폭풍우가 한 번 더 불어닥치면 저 배는 틀림없이 산산조각이 날 거야. 일초라도 빨리 배에 있는 물건들을 육지로 옮겨두는 게 최선이야.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썰물 때를 기다려 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못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 손도끼, 숫돌, 쇠지렛대, 소총, 엽총, 해먹, 침구 등을 뗏목에 싣고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짐들을 육지로 운반하려고 보니 상자 위에 들고양이처럼 생긴 동물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옆으로 다가가자 조금 도망치다 말고 멈춰서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비스킷을 한 개 던져주자 냄새를 맡더니 재빠르게 먹고 나서 좀 더 달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더 안 돼. 내게도 중요한 식량이거든. 들고양이는 더 얻어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포기한 듯이 그냥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2번째 짐을 육지로 옮기고 나서 베이 도치로 작은 텐트를 만들어 비에 젖으면 안 되는 것들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푹 잤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매일 쉬지 않고 배에 있는 것을 육지로 옮겼습니다. 배에 있는 것들 중에서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운반했기 때문에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가는 밧줄 300근, 물에 젖은 화약까지 옮겼습니다. 돛은 큰 데다가 무거웠기 때문에 작게 찢어서 옮겼습니다. 배에 7번째 갔을 때 빵이 들어있는 커다란 나무통 1개, 술통 3개, 설탕 1상자, 밀가루 1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식량은 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나는 뜻하지 않은 발견으로 정말 기뻤습니다. 다음 날은 배의 닷줄이나 금속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배의 일부를 부숴 뗏목을 만들어 그것에 짐들을 싣고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는 도중에 싣고 있던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뗏목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물론 짐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대로 저것들을 포기할까? 하지만 저것들이 언제 어떤 일로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밀물이 될 때를 기다렸다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속에서 물건들을 다시 찾아 건져내느라 무척 피곤했습니다. 섬으로 떠밀려 오고 나서 벌써 13일이 지났습니다. 배는 11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12번째로 배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고 배로 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고 선실의 서랍을 열어보았더니 금어와 은하가 나왔습니다. 이런 무인도에서는 설령 배에 금화가 가득 있다고 해도 아무 쓸모가 없어. 바닷속으로 사라져라 금화야. 나는 바닷속으로 돈을 던져 놓으려고 하다가 다시 생각을 바꿔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바람은 이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이 바람을 받으면 뗏목으로 섬까지 가기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일기 전에 서두르지 않으면 영원히 섬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섬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발견한 돈들을 몸에 지니고 있어서 헤엄을 치기가 무척 힘들었지만 나는 무사히 텐트가 있는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체. 그날 밤은 예상대로 거센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깨어나서 밖을 보았을 때 나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배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 우물쭈물거리지 않고 배에 있는 것을 거의 다 옮겨두었으니까. 힘들었지만 부지런히 일한 덕분이야. 나는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전한 거처를 만들어야겠군. 우선 적당한 장소를 골라야 하겠는데? 나는 어떤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건강에 좋고 물을 구하기 쉬운 곳, 뜨거운 태양열을 피할 수 있는 곳, 만약 야만인이나 맹수가 습격해 오더라도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곳, 신의 은총으로 만약 배가 지나갈 경우에 대비해 바다가 잘 보이는 곳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해 그것들에 알맞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언덕의 경사면에는 약간의 평지가 있었습니다. 평지의 뒤쪽은 가파른 낭떠러지였고 거기에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풀이 자라고 있는 그 평지는 폭이 약 100m쯤 되었고 길이는 그 2배쯤 되었습니다. 더구나 평지는 언덕의 북쪽에 있어서 하루 종일 햇빛이 거의 비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먼저 동굴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0m인 반원을 평지에 그렸습니다. 그 반원에 굵은 말뚝 기둥으로 삼은 작은 나무를 2줄로 나란히 세웠습니다. 말뚝의 높이는 1m 60cm 정도로 하고 2줄로 세워진 말뚝 사이의 간격은 13cm 이상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2줄의 말뚝 사이를 밧줄로 이어서 묶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성벽을 두른 것 같은 울타리가 생겨났습니다. 이 정도의 말뚝이라면 인간이든 짐승이든 쉽게 넘어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울타리를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숲에서 나무를 하나하나 베어와서 말뚝을 만든 다음 땅에 박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성체 같은 울타리 안에 모든 짐을 옮겨놓고 성체의 출입문도 만들었습니다. 출입할 때는 문이 아니라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를 타고 넘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는 반드시 사다리를 울타리에서 멀리 떼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밤에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성체 안에는 텐트 2개를 이중으로 치고 그 안에 물건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수천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해먹으로 잠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배에서 가져온 침대가 있었지만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해먹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짐을 정리한 다음에는 텐트 뒤 절벽에 동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동굴을 파는데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파낸 흙과 자갈은 울타리 안쪽에 쌓았습니다. 이 동굴은 창고 같은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까지 번쩍였습니다. 큰일이다. 만약 번개가 화약통에 떨어져서 화약이 폭발하기라도 한다면 다른 화약통은 물론 주변에 있는 물건들도 불길이 번질 거야. 그래서 나는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화약을 100개가 넘는 작은 보따리에 조금씩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창고와 큰 바위 틈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일을 끝내는데도 거의 2주일이 걸렸습니다. 조금씩 안전하게 살림살이를 갖추게 되고 나서부터는 매일 한 번씩 총을 가지고 섬 주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섬에 염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염소라는 녀석은 예민하고 도망치는 것이 빨라서 좀처럼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염소가 잘 모이는 곳을 알아낸 나는 바위 뒤에 숨어서 염소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래쪽에서 염소가 모였을 때 나는 그 염소떼 중에서 한 놈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 염소에게 맞았습니다. 아, 저런 불쌍해라. 나는 당황해서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새끼 염소는 쓰러져 있는 어미 염소로부터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미 염소를 어깨에 메고 내려오자 새끼 염소는 성체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 새끼 염소를 키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새끼 염소를 성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끼 염소는 아무것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포기하고 새끼 염소를 죽여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2마리 염소 고기를 아껴 먹은 덕분에 꽤 오랫동안 식량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안전한 거처를 만드는 작업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울한 기분이 젖어들어 희망이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대로 무인도에서 일생을 보내다가 죽게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비참한 운명에 부딪히게 하시는 것일까? 나는 희망을 잃을 때마다 내 자신을 심하게 꾸짖으며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로빈슨, 정신 차려라. 지금 내 운명이 비참하긴 하지만 함께 보트를 탔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봐.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어. 그래도 너는 살아남았잖아? 그래, 살아남기는 살아남았지만 목숨만 겨우 건진 것만도 아니잖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과 식량도 마련해 두었잖아. 화약과 총알도 많고. 나는 계속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마음속으로 혼자 묻고 혼자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으로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종이에 생각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선 지금의 내가 겪은 비참한 점과 운이 좋은 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참한 점. 나는 무인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구조될 가능성이 없다.
나 혼자만 세상 속에서 따돌림 당한 것처럼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 나는 오로지 나 혼자일 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 운이 좋은 점. 동료들은 모두 죽었는데 나만 살아있다. 나만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하느님께서 다시 도와주실지도 모른다. 먹을 것 하나 없는 황폐한 땅이지만 당분간은 굶어 죽을 걱정이 없다. 이렇게 내가 처한 상황을 비교하다 보니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고민해봤자 별다른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해.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